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우상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질문을 받고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장애입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불안입니다. 고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가듯이 불안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안, 한자로 평안하지 않다. 평안할 안자, 안일 불자 해서 평안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뭐가 평안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자꾸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절부절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할 때는 심리적인 증상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불안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 장애가 되려면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능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공황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지하철을 탈 때 공황 장애가 나타나면 나타나지 하고 걱정을 안 해요. 그다음에 그 공황 장애가 나타났다고 해서 지하철을 못 타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공황 장애 발작이 있었지만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불안 장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이상 또는 심리적인 고통이 동반돼야지만 우리가 불안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증상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심리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은 가장 큰 게 자율신경계 이상이에요. 우리가 불안해 가지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온몸이 긴장되고 하는 것은 다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편도체 이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율신경계 이상만 좀 알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교감신경은 좀 우리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교감신경은 우리를 아주 흥분시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교감 선생님들이 인자하신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교감 선생님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보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울 때 교감신경은 무서울 때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실제로는 생명에 위협이 생길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 가지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근육이 다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헬렐레 해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죠. 온몸의 근육이 쫙 경직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근육이 경진되고 그리고 심장이 막 빨리 뛰어야지 돼요. 심장이 빨리 뛰어 가지고 이 산소를 이 손끝 발끝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손발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커지고 콧구멍도 커지고 숨도 쉬게 되는 거죠. 빨리 도망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는 겁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서 불안의 신체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편도체 이상이라고 있는데 편도체 이상은 사실은 직접적인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편도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위험을 감지하는 뇌, 쉽게 얘기해서 화생 경보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과활성화돼 가지고 화생방 경보 장치가 오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연기만 조금 나는데 큰 불이 난 것처럼 막 삐뽀 하니까 백화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편도체가 너무 과각성돼 가지고 위험이 아닌데 위험으로 감지해서 막 비상 신호를 올리고 그 비상 신호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아 잘못하면 목숨을 잃겠구나.' 하고 막 항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은 항불안제로 치료를 하고 편도체 이상은 항우울제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체적인 증상이 있으면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데 정신적인 증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얘기 불안이에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하철에서 공황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또 지하철에서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전서부터 심하게 불안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얘기 불안이고 또 하나는 회피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하철을 못 타는 겁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못 타면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죠. 얘기 불안은 우리가 인지 치료를 하고 회피 행동은 행동 치료를 합니다. 불안 장애라고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진단명으로 정확하게 나누자면 이 5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황 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 불안증, 범불안 장애, 광장 공포증. 또 불안 장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박 장애나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후 장애도 크게는 불안 장애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황 장애는 뭐 하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공황 장애.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공포 상태입니다. 예기치 않게. 뭐 연예인들이 많이 걸려서 많이 유명해졌죠. 그런데 공황 발작이 있는데 거기에 얘기 불안도 있고 회피 행동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공황 발작만 있다? 그리고 얘기 불안이나 회피 행동이 없다? 그러면 공황 장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황의 증상이 한번 나타난 것뿐이지 공황이 나타났다고 해서 얘기 불안, 그다음에 회피 행동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기능의 이상도 없고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도 없다. 그러면은 공황 장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황을 겪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10명 중에 8명은 한 번씩은 다 공황 장애를, 공황 발작을 겪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황 발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예요. 동물 같은 뭐 쥐공포증 또는 고층 빌딩 같은 고소공포증,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공포증, 비행기라고 하면은 고층, 고소공포증하고 폐쇄공포증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공포증이에요. 우리가 발표 불안, 뭐 시험 불안, 식사할 때도 불안하고 미팅할 때도 불안하고 이런 경우 쉽게 얘기해 가지고 타인 시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는 것이 내가 생명이 위급할 때 자율신경계가 항진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발표하는데 왜 죽음의 상황도 아닌데 왜 항진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죽음 못지않게 정신적인 죽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인정투쟁, 투쟁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발표 불안이나 이럴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극심한 불안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아가씨는 자기는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팅을 못 나가요. 나가면은 차를 마셔야 되는데 이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1:1 그 남자만 앉아 가지고 차를 마시려면.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자 앞에 처음 만나는데 커피 마실 때 손을 벌벌벌 떤다? 너무 수치스러워 가지고 나는 남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이 사회 공포증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범불안 장애예요. 옛날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쉽게 얘기해서 범불안 장애는 땅이 무너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매사에 불안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일에 불안한 경우를 범불안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광장 공포증인데 이거는 공황장애랑 특정 공포증 몇 개가 좀 이렇게 혼합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황장애 쪽에
엇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이것을 구분할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자 신체적 증상이 있으니까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기 불안이 있으니까 인지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피 행동을 하니까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안 장애는 이 세 가지 약물, 인지, 행동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약물 치료는 자율신경계가 항진돼 있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써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실제 불안이 심하게 올라왔을 때 항불안제는 넘버 원 치료약이에요, 우선은.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팽팽하게 고무줄같이 긴장돼 있어요. 팽팽하게 당겨 있단 말이에요. 살짝만 건드려도 바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이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속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고무줄을 안정시키는 게 항불안제입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도 물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편도체에 영향을 줘서 고장난 화생경보기를 제대로 오작동을 안 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같이 쓰지만 자율신경계가 좀 안정됐다 생각되면 항불안제는 줄여서 끊기도 하고 대신 항우울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먹게 돼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상황은 실제 그렇게 불안할 게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교육이에요. 비행기 공포증, 비행기 자동차보다 안전하다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맞아. 비행기 안전해. 안전해. 그리고 불안이 싹 없어지나요? 그러지가 않죠. 알기는 아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을 시켜야죠. 그게 바로 행동치료예요. 비행기 모형 비행기 들어가고 비행기 소리도 듣게 하고 비행기도 막 흔들리게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사람이랑 가까운 제주도에 한 30분짜리 비행기를 타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동치료입니다.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약물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를 하지만 기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명상. 쉽게 얘기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계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명상은 항불안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완시키고 스트레칭 시키고 또 운동하는 거, 산책하는 거, 기타 등등이 모두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불안장애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 수술할 때 환자는 수술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치료는 일방적으로 의사가 해 주는 거지만 치유는 궁극적으로는 환자 자신이 자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랑 치유의 개념이 다른데 불안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의사가 나를 어떻게 해 주겠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의사 믿고 저 알아서 해 주세요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증상을 없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공황 장애가 있어. 이 공황이 없어져야 돼.'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언제 내 심장이 홀라당 놀래 가지고 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내 삶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치료자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주대학교에서 강의를 갔어요. 광주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딱 30분 정도 걸리죠. 그날 비가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을 했습니다. 기장님이 방송을 했어요. 제주까지는 30분 걸립니다. 30분이 거의 다 되기도 전이죠. 한 20분쯤 됐을 때 이제 착륙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착륙하는구나 그랬는데 또 방송이 나와서 제주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한 20분 정도 활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요번에 착륙하는구나 그랬더니 제주공항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20분 정도 더 선회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나올 때마다 착륙하나 그러면 또 연기.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비행기 안에서 빙빙 돌았어요. 속으로 걱정했죠. 아니 이러다가 연료 떨어지면은 다시 광주로 회항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하지? 아니면 안개 속을 뚫고 이게 비행기 내리다가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갑자기 저도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왔어요. 이제 저희 비행기가 착륙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착륙을 하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접근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불안이 막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만약에 공황장애 환자분이나 비행기 공포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극심한 불안에 빠질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의사가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불안한 건 둘째 문제고 혹시 여기서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나는 분이 없을까? 있으면 내가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안전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 먹었더니 제 불안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승객분 중에서 아무도 그런 공황 발작을 일으킨 분은 없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숨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그런데 무사하게 착륙했죠. 착륙했는데 어느 한 분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됐었나 봐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순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안의 강도를 터뜨려 버릴 수가 있고 그 이상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제일 문제죠. 불안을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심리적인 질환. 왜? 정신과 질환이니까. 그런데 저는 불안을 신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 자율신경계가 지멋대로 팔딱팔딱 뛰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말 재수 없이 내가 뭐 때문에 한번 불안이 확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성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에도 벌렁벌렁 거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불안장애는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인 질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불안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멘탈이 약해. 내가 이것도 못 견뎌. 이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지적인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의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거.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난 안 죽어.' 하고 불안이랑 오히려 맞닥뜨려야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병이 있으면 그 병을 피하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의 불안 장애는 피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밀해져야지 돼요. 오히려 불안 속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막말로 정말 어 돌아버리죠. 불안한데 불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신과의 불안 장애는 역설적인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료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병적 불안을 정상 불안으로 길들이는 겁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불안 속에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안이 병이 되려면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회피 행동이 있어야지 돼요. 삶의 기능이 떨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비행기 공포증을 한 번 있었지만 '아 비행기 탔을 때 내가 공포증이 생겼어.' 하지만 비행기 뭐 또 생기면 뭐 한 5분 10분 지나면 안정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는 비행기 계속 탈 거야.' 그러면 똑같은 비행기 공포를 겪었다고 해도 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적인 불안, '비행기는 죽어도 안 탈 거야.' 하는 이 병적인 불안을 정상적인 불안으로 길들여 주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불안한 토끼가 있을까? 불안한 참새가 있을까?"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끼가 산속에서 사는데 언제 호랑이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토끼가 자기 동굴에서 나갈 때부터 막 불안해하나요? '호랑이 만나면 나 죽을 텐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불안이 생겨요? 호랑이가 딱 마주쳤을 때만 불안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한 상황에서만 불안을 느끼는 거지 그 상황을 미리 토끼가 고민해 가지고 불안 속에서 산다? 와 그렇게 괴로운 토끼가 어디 있겠어요. 참새도 마찬가지죠. 사냥꾼이 언제 총을 쏠지 몰라요. 근데 날아다니면서 '내가 사냥꾼한테 총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날아다니는 참새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불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병적인 불안이 아니라 건강한 불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적절한 불안으로 길들이는 것. 그것이 이 불안 치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을 통해서 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아들 얘기 나왔군요. 중3 아들이고요. 불안 장애가 있어서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약을 먹은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키 성장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아무 영향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걱정할 일 없어도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계속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도 치료가 필요한 불안 장애인가요?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실제 기능 이상 내가 그 불안 때문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나의 삶의 질이 떨어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돼요. 깊은 산중의 분은 실제로 내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 이 불안 때문에 내 행동을 제한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에 빠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 그러면은 장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일상적인 일은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맨날 괴롭다. 내 삶이 괴로워.' 그러면은 이것도 장애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지 안 할지는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지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불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불안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나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냐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장애는 있냐 없냐는 질적인 장애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를 힘들게 하냐는 양적인 장애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아 이건 너무 힘들어.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해.' 그럼 당연히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 봐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걱정이 많아서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꾸로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서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혹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먹고서 그런 과도한 걱정이나 고민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좋은 거죠. 이미 일단 한 단계 내가 걱정 고민이 낮아진다고 하면 나중에 약을 안 먹더라도 낮아진 걱정 불안을 줄이는 나의 생각 습관이 습관화된다면 이런 불안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이대로 살아도 뭐 걱정은 많지만 뭐 괜찮아." 그러면은 굳이 뭐 안 가셔도 되겠죠. 사회 불안장애와 단순 긴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이거 생방송입니다 사실. 제가 비욘드에서 두 번째 하는데 첫 번째 생방송할 때 엄청 떨었어요. 그러면서 '아 왜 한다 그랬을까?' 막 이런 고민까지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되니까 좀 나아요. 하지만 지금도 손이 떨리고 울렁거리긴 합니다. 똑같아요. 사회 불안 단순 긴장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단순 긴장이 사회 불안 장애가 되려면 두 가지예요. 예기 불안,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 발표 날짜가 한 달 앞으로 잡혔는데 그 한 달 동안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발표는 하긴 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다.' 그 정도가 된다면 인제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발표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해요. 제가 아시는 어떤 공무원은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중앙부처로 안 가요. 왜? 거기서 발표해야 된다고 자기는 맨날 저 시골 한직만 돌아다녀요, 발표 불안 때문에. 건강한 불안은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 불안 장애 아니에요. 발표할 때 안 떤다?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자주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안 때문에 생기는 불면은 수면제보다 항불안 치료가 우선인가요? 예. 불안 때문에 불면이 있다고 하면 항불안 치료제도 사실은 수면에 효과가 있는 항불안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불안제만 가지고도 수면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의존성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불안제는 자율신경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 가지고 항진된 거를 안정시켜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율신경계라는 고무줄이 뭐 때문에 팽팽하게 돼 있어서 별것도 아닌 건데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 파르르 떨리는 신경 고무줄을 다시 안정화시켜 주는 게 항불안제예요. 항불안제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의존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항불안제는 의학적으로 의존성이 없다. 뭐 모든 약이 뭐 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없다. 항불안제는 의존성이 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에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같이 쓰다가 자율신경계가 많이 안정되면 항불안제는 필요시 약으로 바꿔서 필요할 때 불안이 심한 환경에 가거나 불안이 막 올라오고 하거나 또 실제로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필요할 때만 먹고 줄이거나 중단하고, 항우울제는 좀 지속적으로 먹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항불안제를 먹는다고 해서 다 의존성이 생긴다? 의존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항불안제를 먹고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는 정신과 의사한테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라면 극히 드물다? 뭐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제가 환자를 만난 경험도 그렇고 항불안제로 의존성이 생겼다?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 불안이 심해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데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이게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를 한번 이렇게 만져 보세요. 만져지시죠? 그럼 지금부터 심장을 딱 3 초간 멈춰 보세요. 하나, 둘, 셋. 멈추셨나요? 혹시 멈추신 분은 심장을 멈춘 게 아니라 이 호흡을 멈추신 거죠. 심장은 못 멈춰요. 왜 못 멈추냐? 심장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만약에 심장을 내 의지로 멈출 수가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아 살기 싫어. 심장 멈춰라.' 하고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반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 변덕스러운 인간이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못하게 인간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게 자율신경계 계통이에요. 이거는 우리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거냐? 생명을 주관하는 신경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다음에 손, 발까지 자율신경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어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나 생리 안 하고 싶어. 생리하지 말자. 그런다고 생리가 안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에 관련되는 건 인간의 의지랑 무관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활발이 돼 가지고 빨리 도망가야지 돼요. 근육도 굳고 심장도 빨리빨리 뛰고 그런 상황이 자율신경계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도체의 과각성, 실제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화생방 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삐뽀삐뽀 울리는 상황이 내 몸에 이상하게 장착이 됐다. 그거죠. 그래서 인지치료가 그거예요. "안 죽는다. 너 발표 못 한다고 너 안 죽는다. 너 발표 못 한다고 사람들이 너 욕하고 손가락질 안 한다." 그때만 윤은석 선생님 좀 떠네? 끝이다." 이런 걸 계속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간단해요. '아 안 죽는다.' 그게 사실은 이 공포증 치료의 핵심이에요. '안 죽는다. 쥐를 만나도 안 죽는다. 엘리베이터에 있어도 안 죽는다.'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죠.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데 약을 계속 먹어도 안 좋다. 사실은 우울증 약 치료를 해서 80%는 거의 다 좋아집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비욘디 채널 하는 홍 박사님의 사모님 에스더 님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우울증 약으로 효과가 있으면 정말 좋아지는데 우울증 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 재수 없을 때 그러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약을 바꿔 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치료법 요새는 TMS라고 전기 자극을 하는 그런 치료법 이런 걸로 좀 기존의 치료법을 다르게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예. 이건 뭐 어떻게 제가 대답하기가 그러네요. 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죠.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예. 그렇게뿐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건강 설명 나오셨는데 심박수 올라가고 손발이 저리고 호흡이 어려워지고 호흡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사실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신체 장애랑 많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건강하게 건강분이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안 드시고 계신다면 한번 드셔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약을 한번 먹는다고 평생 먹어야 되거나 의존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두통약처럼 내가 머리가 아플 때 참는 것보다 두통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 것처럼 우울증이나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안 드시고 계신다면 한 번은 가서 드셔 보시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아고틴, 로라반 이런 약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신과 약이요. "부작용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약이 정말 정신과 약이 사실 좀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레놀 먹으면 지 두통약 먹으면 대부분 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어." 하면 또 다른 약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신과 약은 좀 특이해서요.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테는 정말 부작용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안 나타나는 경우보다 극히 예외적이에요. 정신과 약 먹으면 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신과 약 당연히 먹어 봤죠. 저는 운이 좋게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약을 좀 바꿔 봐야지 돼요. 되게 우울증 약에서 한 5 가지 10 가지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약을 먹어 봐서 첫째는 부작용이 없어야지 돼요. 효과가 있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으면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둘째 문제고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없다 하는 약을 찾아보셔야지 돼요. 그냥 불안 속에서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약을 같이 조절할 수 있을 동안에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중요하겠죠. 선생님이랑 잘 소통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불안증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우울증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조절하고 용량을 조절하면 나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 이거 먹어도 부작용, 이거 먹어도 부작용.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나는 못 먹겠어. 그러면은 이것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져요. 약 없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나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나의 호흡으로 명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과하게 설명을 하면 부러졌는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캐스트를 해서 붙여 놓고 그다음에 재활을 해야 되는데 부러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길게 오랫동안 재활하는 거.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불안이 심하다고 하면. 우선은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부작용이 없는 약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인내가 필요하고 어 또 선생님하고의 소통이 필요해요. 제가 약이 안 맞아서 고생하는 분을 보면 정말 저도 안타까워요. 이 약 저 약, 이 약 저 약 다 써 봐도 정말 부작용이 없는 게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운이 없다고 얘기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요. 예를 들어서 5 낮게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20 로 약을 올렸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과 약이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 설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약이 작용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인지 공황장애인지 모를 때는 먼저 어느 과에 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되나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피 검사하고 다 해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데 뭔가 불안도 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잡스러운 질병이 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병 없는 병이에요. 이건 진단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 발끝까지 내 생명과 관련된 모든 신경계통이에요. 그냥 자율신경이 그냥 신경줄 하나가 아니라 온몸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어. 그러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자율신경실조증이에요. 정신과의 불안장애는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율신경실조증이에요. 그리고 검사를 다 기능 이상 막 진짜 통증이나 막 이런 거보단 기능 이상 있고 뭔가 뭐 여기도 이상하고 뭐도 이상하고 무력하고 피곤하고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도 안 나고 속도 불편하고 뭐하고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검사에서 안 나타난다? 그럼 갖다 붙이는 질병이 자율신경실조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가 의미가 없어요. 자율신경실조증은요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아무 데나 다 붙여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 가서 검사를 해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신과에 가서 검사해 봐요. 자율신경실조증? 검사하면 무조건 자율신경 균형 깨졌다고 나와 있어요.
한의사에 가서 검사해요? 당연히 자율신경 문제 있다고 나와요. 그거는 MRI처럼 확진을 주는 질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질환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어디 가서 검사하냐? MRI 같은 정말 객관적인 검사. 그래서 자율신경이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지, 자율신경계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지, 그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치료 복잡해져요.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그러면 그냥 항불안제 먹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의존성이 있나요? 가만히 있어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이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정신과만 있어가지고. 과도한 교감 신경을 안정시키는 건 항불안제인데. 제가 좀 무식한가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날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얼마 안 있다가 운전 중에 불안, 긴장도가 느껴지고 호흡 곤란해지고 또 그럴까 봐 고속도로를 못 타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긴장감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를 타서 공황장애 비슷하게 나왔을 때 예기 불안,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하나 이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항불안제를 먹고서 한 두어 시간 전에 먹고서 한번 타보는 거죠. 자꾸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못 타거든요. 고속도로 안 타기 시작하면 계속 못 타니까. 그런데 항불안제가 약간의 어떤 사람한테는 졸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드셔보시고 평상시에 먹어보고 안 졸리네 그러면은 그 약을 먹고서 한번 타보셔가지고 그 예기 불안도 없애고 타도 괜찮네 그리고 약간 불안이 있어도 괜찮네 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고속도로 못 타기 시작하면 한 번 안 타게 되면 또 계속 안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40대 중반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같이 병원에 예, 그거는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약이 서로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이랑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면 약 말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요. 정신과에서 약 말고 치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연히 약을 주면서 이제 불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을 안정시켜주는 상담은 하지만 인지치료나 행동치료는 일반 정신과에서는 사실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돼요. 인지치료를 시간을 충분히 내서 하는 정신과 또는 행동치료를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하는 정신과는 따로 알아보고 하셔야지 돼요. 그냥 기존 일반 정신과는 약, 그 다음에 간단한 상담으로 끝납니다. 개인적인 요가나 명상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자율신경계가 너무 난리 법석을 치면 약이 정말 도움이 돼요. 한 단계 낮춰주니까요. 자율신경계도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 한 단계 낮춰주면 레벨이 한 단계 낮춰지니까 이 상태에서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더 좋죠. 항불안제는 증상이 있을 때만 먹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괜찮습니다. 치료 단계가 자율신경계가 너무 항진됐을 때 항불안제를 좀 뭐 1주, 2주, 뭐 한 달, 뭐 그 이상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 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는 필요시만 먹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천천히 항우울제 감량 스케줄하면 뇌가 적응 안 돼서 금단 증상이 오나요? 항우울제는 금단 증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인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어떤 약물이든 갑자기 끊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천천히 감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스피린 약 3주 먹고 뉴프란 먹은 지 2일인데 예, 약은요.
항불안제 계통은 줄여서 끊고 우울증은 좀 지속적으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우울증 약이요. 이게 또 헷갈려요. 똑같은 우울증 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약 먹고 잠을 잘 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약 먹고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음 한번 평가해 보고 아침에 먹든지 저녁에 먹든지 그거는 개인이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우울제약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면 금단 증상이나 부작용 아니에요. 없어요. 금단 증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부작용 지금 현재 이 약을 먹고서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부작용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는 안전하게 드시면 되고 단지 끊어야 된다고 할 때는 용량을 서서히 줄여서 끊으면 되지 큰 금단 증상은 없습니다. 점심에 먹어도 잠 안 오는 거 없을까요? 만약에 그 약을 먹고서 내가 잠이 온다 그런다면은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약으로 한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 이 기존의 약만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약간의 졸림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용량을 쪼금 더 조절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질문에 다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 번만 봐 줄 수 있을까요? 예.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게 사실 불안 치료의 정답이에요.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불안 장애에서 건강한 불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안, 무서워, 안 돼,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 패턴이 쌓여지게 되면 불안이 더 쫓아옵니다. 불안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마주보고 불안을 수용하고 불안을 품에 안을 수 있다면 불안은 정말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불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해. 인생은 불안의 바다." 이랬는데 저는 인생은 백조의 호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수에 있는 백조는 우아하잖아요. 우아하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안 불안한 척 그렇게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불안 속에 있습니다. 불안이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그 불안이 어쩌다 한번 너무 크게 나타났을 때 그게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의 악순환이거든요.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은 누가 끊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는 건데 끊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난 안 죽어. 내가 발표 못 한다고 내 인생 쩍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지하철에서 공황장애? 나 안 죽어. 비행기? 거기 탄 사람 다 같이 죽어. 그 사람도 나보다 더 불안해할 거야. 괜찮아. 내가 막 불안해하면 사람들이 날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공황 발작 이전부터 어지럼증, 가슴 흉통 아니에요. 이거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는 뭐 전조 증상일 수도 있죠 당연히. 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병이 염려가 많아서 온다는 걸 알겠는데요. 경제적인 염려,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가게 될까? 아니요. 이런 염려랑 공황장애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황장애는 저는 그냥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운이 없어서. 뭐 과거에 어떤 뭐 어렸을 때 뭐 무슨 문제, 뭐 유전적인 문제, 뭐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 또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정말 암 걸린 이유도 많잖아요. 뭐 담배 피워서 뭘 해서 뭐 똑같이 그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공황장애 걸렸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하지만 그런 유발 상황은 당연히 있죠.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 많이 걸려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율신경계가 항상 불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터져 버릴 때 생기는 거니까, 그런 공황이나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이 많아, 경제적인 걱정, 결혼할까 말까 이런 불안이 많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한번 탁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뻔한 답이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운이 없어서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질문을 다 답해 주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고 약간 횡설수설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불안 혼자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불안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불안의 바다에서 구명 튜브 끼고서 불안의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나 혼자 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나랑 똑같이 불안의 바다에서 튜브 하나 가지고 둥둥 떠 있는 옆에 사람을 만나요. 너도 불안하니? 나도 불안해." 하고 같이 손잡고 수다 떨어요. 그러면 그 불안이 사라져요. 같이 불안을 나누고 같이 손잡고 '내가 힘들 땐 누가 도와줄 거야. 나도 누가 힘들 때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줄이고 없애는 큰 치료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안한 세상 함께 손잡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